선이라는 용어는 그 자기 성찰하는 모든 종교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에서는 선종이라는 종자가 사실은 무슨 종교 집단이 아니고 1인 1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로 하여금 스승을 추종하지 말아라 그러고 제자를 다그치거든요.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래서 아마 그 21세기의 영성의 시대와도 부합이 되는 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들어가는 글도 서두를 기리성 교수님,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그 교수님인데, 이분은 그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은 제가 직접 들은 얘기,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모태 개신교인이면서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는 보조국사 진울 비교 사상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천주교에서 설립한 서강대 교수를 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극기하는 예수 보살인가 하는 책까지 쓰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양에 태어나셨다면 틀림없이 보살이라는 칭호를 받으셨을 거다. 저도 그 책을 감명 깊게 봤었는데, 지난해 이분이 또 아마 개정판이었던 것 같은데, 종교에서 영성으로, 여기에 아주 정말 날카롭게 영성과 관련돼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대목은 좀 잠깐 읽으면, 종교는 인류 역사를 통해 사회, 문화, 도덕, 정치, 경제, 철학, 예술, 건축, 공예 등 삶의 다양한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왔기 때문에 종교를 공부하는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종교가 부차적 관심이 되는 경우도 많다. 사실 순수한 종교 현상이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는 언제나 삶의 다양한 활동들과 연계되고 섞이면서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교의 가장 순수한 면, 종교를 종교이게끔 하며 종교만의 고유한 면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영성인 것이다.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종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생략하고, 종교와 관련된 여타 현상이나 관심들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이다. 종교를 평가하는 기준이 한 가지 있다면 나는 이제 주저없이 이 결론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한 종교가 얼마나 많은 영적 인간들을 만들어내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제가 잠깐 앤소니 드멜로 신부님 언급을 잠깐 하면, 예수의 신부님인데 인도 출신 신부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인도니까 동양적 문화 풍토 속에 성장한 분이 예수라는 수도에 들어가서 서양 인하시오 영성과 만나면서 이분의 안목이 완전히 넓어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동서양의 영적 스승들의 가르침들을 다 섭렵하고 시리즈로 책을 내기 시작해요. 근데 이분이 종교 박람회인가에 아마 처음 넣었을 것 같은데, 인도의 상황을 예를 들어가지고 천주교 수도의 신부로서 천주교 내적 성찰을 촉구하는 비유를 하나 들어요. 구루의 고향이라는 건데, 구루는 인도의 영적 스승을 구루라고 하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한 구루가, 이 존경 많은 구루가 있었는데, 저녁 사원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마다 주인 없는 고양이가 사원 안으로 들어와서 제단의 촛대를 자꾸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한테, 저 고양이한테 미안하지만 우리가 경건히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저놈을 저 사원 밖 말뚝에 잠시만 좀 묶어놔라. 그러고는 이제 그놈이 묶여 있으니까 방해하는 놈이 없으니까 경건한 예배를 잠깐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구루 스승이 나이가 드셔서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그 법통을 이어받은 제자 구루가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늘 방해해서 말뚝에 묶여있던 고양이는 이제 그놈도 늙어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며칠 예배를 드리는데 사원 마당에 말뚝에 고양이 매어 있는 게 없으니까 허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놈은 없지만 돌아다니는 놈 한 놈 잡아다가 그 말뚝에 좀 묶어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행복하게 이 법통을 이어가는 부르는 또 예배를 주관했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그 전통이 5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500년째 그 부르의 법통을 이어가던 그 부르 제자가 불행히도 학자 부르예요. 이 학자 부르가 어느 날 방대한 저서를 들고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저녁 예배를 드릴 때 고양이 한 마리를 묶어놓는 전례의 중요성에 방대한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순수성은 어떤 다 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 앤서니 드메로 신부님은 자기가 보니까 그 2000년 내려온 캐톨릭에 너무 무차적인 형식에 얽매여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기 위한 멋진 비유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기리성 교수님도 사실 순수한 종교 현상이란 어디도 존재하지 않는. 그렇지만 그 종교를 평가하는 기준이 한 가지 있다면 주저없이 한 종교가 얼마나 많은 영적 인간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 형식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이제 영성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인 선, 특히 가나선 수행에 대해 화두로 일상을이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요청받았던 이 제목을 좀 더 친절하게 풀었으면 일상 속에서 자기 성찰의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인 화두로 아침을 열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온몸으로 영적 존재 체득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 주제 발표는 제가 물리학도였던 20세 1975년 때 이제 1965년에 선도회라는 그 수행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그 모임을 만든 종달이 선사 그분 문화로 제가 입문해가지고 가나선 수행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이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그 체험을 바탕으로 제가 이 주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물리학 전공자라 과학 물리학을 전공하면서 보니까 물리학을 통해서 또 다른 그 세계가 안목이 열리게 됐는데 그 경전 못지않게 과학 순수 과학도 또 그 우리를 일깨워주는 비유의 보고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양 강의건 제 물리학 강의건 그 학기 초에 꼭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학생들에게 그 소중한 존재 이해하기. 지금 태초에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 세월이 지금 138억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사실 빅뱅 이전은 아무도 몰라요. 그 물리학자들도 빅뱅 때 시간과 공간이 비로소 생겨요. 그러니까 그 이전은 아무도 얘기할 수 없고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오늘날 지금 이 모습으로 우주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부모님들이 만나서 결혼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꼭 존재할 수 없다. 또 부모님들이 만나서 결혼하지 않았다면 또 존재할 수 없다.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138억 년이라는 세월까지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실은 우리 인생 100년 살까 말까 하지만 지금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 그 많이 쳐서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일생은 결코 100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시공이 그 생겨난 138억 년 그 역사 속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 그 가운데 조건이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멧돼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만났다면 지금 우린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거의 확률 제로의 신비롭고 소중한 존재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신비롭고 소중한 존재를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그 신비로운 존재답게 살아가는 데는 이 몸뚱아리가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중한 존재를 온몸으로 체득해야 될 필요성을 사실은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적인 이해와 체득은 별개라는 거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되지, 흙수저니 금수저니 우리 부모님 뭐 이렇게 가난한 부모님 밑에 내가 태어나서 내가 지금 일이 풀리지 않는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1920년대에 하버드 의과대학에 연구팀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그 연구팀이 뭘 조사하기 위해서 생겼냐면 75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그 팀이 하는 일이 하버드 대학 재학생들 한 그룹하고, 그게 보스턴에 있는데 보스턴 빈민가의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을 또 샘플로 조사를 했어요. 수백 명씩. 그러고는 그 연구팀은 팀장들이 벌써 늙어서 세상 떠나고 해서 4번째 바뀌었어요. 아마 최장수 연구팀인 거예요. 아마 4번째 팀으로 바뀌었는데, 그 팀이 75년이 지난 다음에 그 흐름을 조사를 했더니 빈민가에서 성장한 사람들 가운데 대통령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하버드 졸업생 중에는 뭐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그 세상을 떠난 사람, 거기도 물론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 가정 아래 흙수저건 금수저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조사를 해봤더니 중요한 결론에 도달한 게 인간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자건 가난하건 특히 결혼한 부부들 사이에서 행복한 팀하고 불행한 팀 사이에 구별되는 게 뭐였냐면, 그렇게 그 인꼬부처럼 다정한 부부도 행복한 삶을 살지만 티겁태겁 싸우는 부부들 가운데에도 어느 한쪽이 병들어서 꼼짝 못하게 됐을 때 내 배우자는 나를 극진히 간호할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가진 커플들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더래요. 그 결론을 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흙수저가 금수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소중한 그런 삶을 인지했으면 그거에 따라서 온몸으로 그 체득해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식적인 이해와 체득은 별개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 나다운 나만의 삶, 그런 삶을 먼저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좋겠는데, 그런 삶을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절로 넘어가서 이론편, 소중한 존재 온몸으로 체득하기에 제가 3가지 요소를 드러났는데요. 이거는 이유 종교 분들도 다른대로 유사한 그 체험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사실은 제 스승 밑에서 사두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제 그 물리학도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이제 스승이 입적하고 1990년에 입적하기 1년 전에 이제 내 뒤는 네가 이어서 이 선도회를 모임을 끌고 가라는 유식을 남기고 이제 1년 후에 입적을 하셨어요. 이제 저는 35살의 나이에 한참 지금 물리 연구하는 그 교육하고 연구하는 교수의 입장에서 그분이 하던 일을 이제 얼떨결에 떠맡게 되지. 그 떠맡고 난 다음에 제가 그분이 지도하던 제자들, 또 제가 이제 새롭게 받아서 지도하는 제자들 점검하면서, 저 때는 정말 전통 남성 시대의 가나선 수행법 그대로 그걸 따라서 수행을 했지만, 제가 가만 제 수행 과정을 해보니까 지금 현대 시대에 그 전통은 유지하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거를 좀 체계화도 하고 또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러면 그 스승님으로부터 제가 받았던 핵심 그 가르침은 뭘까 하다가 보니까 첫 번째 결론이 귀의 삼사라는 사자성어가 이제 떠올랐어요. 그게 세 분 스승께 귀의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인생 지도와 수행 지도를 그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스승 세 분을 그 선택해가지고 그 세 분들의 일대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의 경우는 석가세조, 그 다음에 팔만대전경을 문문관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집약시킨 문문회계선, 남송시대의 가나선 수행 체계를 완결지은 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사실은 석가세존이나 남송시대의 문문회계선사는 저에게는 피부로 그렇게 와닿는 스승은 아니다. 저와 동시대를 호흡했던 저의 스승이었던 종달선사. 그 일거수일투족을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그분이 온몸으로 설하는 가르침을 제가 직접 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 분들의 일대기를 가지고 저의 수행 지도를 만들고 보니까 저의 현 위치가 어딘지 명료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가야 할 길을 따라서 지름길로 나가게 하는, 그 갈팡질팡 우왕좌왕 안 하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무슨 비유를 드냐면, 서울 시내에서 약속 장소에 제 시간에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곳이지만 지하철역에 내리면 벽화를 보면 몇 번 출구로 나가면 가장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벽화를 안 보면 1번 출구로 나갔다가 2번 출구로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늦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인 분들에게는 제가 특히 서강대에서는 천주교인들 앞에서 하는 얘기는 예수님, 그 다음에 이나시오 로요라 성인, 그 다음에 김수환 추기경, 또는 지금 천주교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프란치스코 교황, 이 세 분을 그 스승으로 삼아서 신앙지도, 수행지도를 그리면 천주교인으로서 틀림없이 갈팡질팡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다.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행보는 뭐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잘 모르시는 행보가 하나 있어요. 이분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공식 일정 다 끝나고 떠나기 전날 밤에 일정은 없는데 밤 10시인가에 그래도 의리가 있는 분이에요. 예수의 한 밤도 거기 거점인 서강대학교 사제관을 예고 없이 방문을 해가지고 사제관에 있는 신부님들 다 소집해가지고 신부님들 한 분 한 분과 기념 촬영, 인증샷을 찍어주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관구장 신부랑 맨 마지막에 인증샷을 찍으면서 다른 신부들한테도 다 같은 얘기죠. 훗날 이 관구장 신부님한테 또 다른 예수의 신부님, 한국 예수의 신부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갔느냐, 훗날 그 당신한테, 당신이 이 사진을 보고 당신 옆에 있는 이분은 누구인가 이렇게 묻게 하시오. 교황 옆에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묻게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인의 경우 교황을 추종하지 말아요. 교황보다 더 훌륭한 그런 수도자가 돼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뭐 개신교 쪽에서는 저는 뭐 여기 감리교 쪽에 계시는 목사님도 계시니까 저도 사실 변선한 목사님은 굉장히 존경을 했고 그분의 책도 봤고, 감리교단 목사님들이 이 이웃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제가 또 인연이 닿아서 그 감리교 신학대학의 한 목사님의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한번 갔는데, 끝나고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선 수행에 대한 얘기도 하고 1인 1파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 교수님도 다 100% 긍정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참 아쉽지만 제가 목회를 하는 교회에서 평신도 분들은 이런 내용을 원치 않습니다. 설교에서 솔직히 그런 얘기를 하고 가시죠. 그래서 평신도의 눈높이에 맞춰서 원하는 대로 저희가 하는데 뭐 그런 아쉬운 점을 한번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입실 점검. 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선도의 화두 점검 체계는 사실은 세 단계로 있어요. 입문 과정,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과정, 그 다음에 심화 과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대개 입문 과정을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마치면 그 다음에 본격적인 무문관 점검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그 마음 공부하는데 이 길이 종교를 떠나서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거. 이따가 이제 시간이 되면 조금 부연 설명을 하고 제가 부록에 넣었는데 그 독실한 천주교인이면서 그 천주교계에서는 신학 전문가예요. 그래서 신부님 또 수녀님들 그 앞에서 전문 신학 강의를 매년 해오시는 그런 분이고 그 수도권 대학의 그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이분도 특이하게 신학 전문가인데 어느 날 자기 마음 한 구석이 그 답답한 구석을 찾아가지고 그게 늘 찜찜해서 불교의 공에 대한 것을 자기가 접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동국대에서 석사, 그 다음에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까지는 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이론밖에 역시 여기서도 더 이상 얻을 게 없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서명원 신부님이라고 카나다 출신 예수의 신부님이 있어요. 저하고는 96년도에 선도회 모임에 조인해가지고 선 공부를 마치고 그분은 예수의 신부이면서 선도의 법사이기도 한 분인데 그분 강의를 듣다가 선도회라는 이름을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는데 어느 날 그게 떠올라가지고 검색을 통해가지고 제 연구실까지 오십니다. 시간이 닿으면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고 부록에 자세히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돼요. 자, 이제 참고로 입실 점검이 그 선도회에서는 사실 트레이드 마크예요. 이거는 남송 시대에 가나선 수행 체계가 그 완결지어졌을 때 그 선원에서는 그 선사 밑에 제자들이 수시로 스승 조실방이라고 해요. 조실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참고하는 사도를 점검받고 또 쫓겨나오고 그러면서 공부를 이어가는 전통인데 그 전통이 지금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가나선하면 바로 이 입실 점검을 빼면 그 가나선 수행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한국 선사 가운데는 숭산 행원 선사가 전 세계로 그 입실 점검을 널리 퍼뜨렸죠. 자, 이 입실 점검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제가 거기 공부하던 때 그 조선대 미대 교수였다가 이제 아마 올해 초에 정년 퇴임하신 그 김인경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저보다 좀 늦게 종달선사 문화에 입문해서 점검을 다 마치고 선도의 법사가 된 분인데 이분이 그 홍대 미대를 나오고 강사 시절에 입문해가지고 수행을 하다가 조선대 미대 교수가 됐어요. 광주로 내려갔는데 입실 점검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니까 주말에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입실 점검은 30초에서 1분이에요. 그리고 1분 점검 끝나면 비행기 타고 광주로 내려가기를 매주 하십니다. 그거를 거의 6년인가 하시고 공부를 마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 한 2016년에
차 목사님한테 제가 추천드려가지고 이 영성 모임에 왔던 무설법사라는 분, 그때는 부법사였는데 지금 부산 지부 법사로 활약하고 있는데, 그분이 술에 고래고 집에서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분이었는데, 이제 선거에 와서 참석 공부를 하다가 글로 내려가게 됐어요. KTX를 타고 한 달에 2번씩 서울에 공부하러 올라오니까 그 만화님이 처음에는 아니 비싼 돈 들이고 서울에 무슨 일 때문에 가냐고 핀잔을 주고 했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남편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술도 끊고 집안일도 돕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올라가려고 그러면 왜 안 올라가냐고 밀어서 서울로 만화님이 보내는 정도가 되는 그런 분이 계세요. 뭐 그런 일화를 말씀드리자 그러면 뭐 한이 없지만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데, 사실 오늘날 그 불교 종단에서 가나선 수행이 쇠퇴한 거는 입실점검이라는 제도가 지금 거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불교 종단에서도 가나선 수행이 좋다라는 것을 외치는 스님들이 사실은 외치기는 시작을 했는데, 어디 가서 벽에 부딪히면 누가 점검을 해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벽에 부딪히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과일주칠이라는 게 원래 그 선어록에 들어있는데, 여기는 뭐 쓰는 거는 없지. 됐어요. 거기만 보시면 돼요. 좌는 앉을 좌자에 한일자고 달릴 주자에 일곱칠자거든요. 이제 그거는 깨어있는 시간을 그 8등분하면 8분의 1은 좌한다는 거니까 자기 성찰한다는 거고, 8분의 7은 달릴 주자니까 온몸을 던져서 자기 맡은 전문직 일에 몰입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하루에 그 미국 의료팀이 재미나는 실험을 했어요. 잠을 몇 시간 자는 게 가장 우리 몸에 건강할까? 4시간 자는 팀, 6시간 자는 팀, 7시간 자는 팀, 8시간 자는 팀, 4그룹으로 일주일이 지나니까 4시간 자는 팀은 뇌가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2주가 되니까 6시간 자는 사람들이 오작동하기 시작하고, 3주가 되니까 7시간 자는 사람들, 이건 보통 사람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나 또 평신도 가운데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분들은 6시간이 충분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숙면을 못하기 때문에 8시간을 누워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있어야 그래도 몸이 회복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8시간 자는 팀은 4주가 지나도 정상적인 패턴을 유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좌의 불치를 할 때 8시간을 빼면 24시간 중에 18시간이 남지. 그러면 16시간 중에서 우리가 뭐 출퇴근하고 밥 먹는 시간 6시간 쳐도 그러면 몇 시간이 남아요? 10시간. 근무 시간 8시간 빼도 2시간. 시간이 많이 남죠. 그래서 자기 성찰 시간은 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1시간 정도는 묵상 기도 뭐 참석을 해도 좋고, 1시간은 자기 성찰에 도움이 되는 경전이나 또는 그 요새 좋은 책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읽으면은 이 깊이 명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 가르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의 경우는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1시간 다리를 틀고 앉고, 잠자리 들기 전에 또 1시간 다리를 틀고 앉고, 뒤에 가서 이제 저의 하루 소개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좌일주칠 하면은 느낌이 안 오지만 제가 멋지게 번역한 게 이른 아침 잠깐 앉은 힘으로 온 하루를 부르고, 그러면 어감이 좋죠. 근데 실제로 이른 아침 잠깐 앉은 힘으로 온 하루를 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군더더기 저의 경우 하루 향한 듯하는 시간 앉지 않으면 한 끼 굶는다는 가풍을 한평생 선양한 종단선서 문화에서 매주 주말마다 입실 점검과 더불어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시간 좌선 및 하루의 계획. 그러니까 1시간 앉고 끝날 무렵 3분 내지 5분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게 생활성인데 일상성. 화두로 일상을이라는 그 일상에 해당하는 게 한 3분 내지 5분 동안 1시간 하면 마음이 침잠되어 있는 상태에서 명료하거든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시급한 일이 뭔지를 쭉 정리를 하고 하루 일과에 뛰어들면 하루 일과가 물 흐르듯이 지나가요. 그래서 끝날 무렵에 3분 내지 5분 그 정리하고 뛰어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 허둥지둥 되다가 시급한 일을 놓치고 부차적인 일만 하고 그래가지고 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후회하는 일들이 적지 않답니다. 근데 이런 태도를 하루하루 이어가다 보면 이제 그게 자리가 잡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의 반성 및 1시간 좌성. 이게 숙면의 원동력이 돼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리를 풀고 앉아서 또 3분 내지 5분 내가 오늘 하루 계획한 대로 하루를 잘 보냈는지 또는 잘못한 일이 있든지 또는 사소한 문제 가지고 다투지도 않을 일 가지고 다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돌아보고 반성하고 이제 다음 날은 좀 더 그 집중해가지고 계획대로 하루를 보내야 됩니다. 다짐을 하고 또 사소한 일 가지고 다툰 일을 내 책임이 2고 상대방이 8이라 할지라도 만나면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더 미안해할 거지, 그지? 되게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저는 딸이 둘인데 엄마와 딸이 성질이 비슷해가지고 늘 부딪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음날 좀 서로 사과하려고 그러면 빨리 풀어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먼저 낮에 응어리진 거를 정리를 하고 이제 1시간 집중을 하고 나면 사실은 잠자리에 들면 숙면하게 돼요. 근데 낮에 일이 정리가 안 되면 머릿속에서 그게 맴돌거든요. 왜? 본인 잘못한 것보다 남이 잘못한 거 가지고 머릿속에서 저놈을 내가 어떻게 손을 보지 뭐 온갖 이런 것들. 누웠어도 잠이 올 리가 없지. 근데 싹 정리를 하고 다리를 풀고 앉으면 집중도 잘 되고 그러다 보면 편안하게. 뒤에 가서 얘기 드리지만 화두 참구는 사실은 오전에 하는 게 좋고 숙면하고 전날 낮에 피로가 완전히 풀린 다음에 아침에 눈을 뜨면 숙면한 상태에서는 눈 뜨는 순간 굉장히 상쾌해.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그러면 하루를 또 신바람나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바람 날 때 화두에 집중하면 아주 집중이 잘 되고 밤에는 이제 화두 참구보다 잠자리 들기 직전에 화두 참구하다가 각성 상태로 들어가면 숙면하기 힘든 경험을 제가 가끔 했어요. 근데 이제 수식관을 하면은 심신이 아주 편해져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권해요. 아마 차 목사님은 농촌 선교를 위해서 내가 이 더 좋은 방안을 막 강구하려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러다 보면 날밤 새는 일도 좀 있죠. 네? 그래서 실제는 저녁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잠 못 잔다고. 그러니까 순한 집중, 수식관.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천편으로 넘어가서 참나 찾기를 위한 가나선 수행. 이제 요 들어가는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대목을 읽어보면 오늘날 세계적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는 화두를 참고하는 가나선 수행법은 가나선 수행 체계를 확립한 대종고 선사 남동시대의
그분의 저서인 서장을 통해서 잘 엿볼 수 있습니다. 편집 모음집이에요, 여기가 사실은. 근데 이 서장은 그 대해종고선사가 남송 시대에 주전파 재상하고 친해가지고 화전파가 득세했을 때 함께 몰려가지고 귀양살이를 16년까지. 근데 이제 수도에 있을 때 교류하던 사대부 고위직 관리부터 말단 그 관리직 또 그 고관 대작의 부인까지도 그 참선 수행을 기피한 기록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42명과 귀양살이 가서도 그 마음을 점검해준 서신왕래 기록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스님은 2사람밖에 없고 40명이 재속인들, 재가자. 거긴 부인도 있고. 바꿔 말하면 가나선 수행법은 남송시대의 오늘날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대부들로 하여금 마음 공부를 이끌어주던 그런 수행 체계가 그 속에 다 녹아내려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전문직 수행자들에게 사실은 남송시대의 직업이 많이 분화돼가지고 오늘날과 별 차이가 사실은 없어요. 입시, 부정 뭐 이런 것들도 남송시대의 관직에 이런 관직이 있어요. 과거 시험 보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답안지를 똑같은 필체로 이름 빼고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옮겨 쓰는 관리가 있고 채점관은 그걸 채점을 해요. 왜냐하면 이 쓰면 암호 표시를 해놓으면 채점관이 부탁을 받았으면 채점하다가 표시가 있으면 뭐 엉터리 써도 점수 막 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부정은 늘 따라다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비율이 얼마냐, 그 뭐 물리학에 따르면 오차 한 개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감수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 자, 이 저서에는 그가 스님들이 아닌 주로 사대부 제자들을 서신 교류를 통해 입실 점검을 해주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 있는 점으로 미루어 오늘날 사대부에 해당하는 전문 지식인들이 입실 점검을 해줄 수 있는 스님만 제대로 만났다면 가나선 수행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겠지요. 그런데 가나선 수행을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수식관, 수를 세면서 호흡하는 법, 수행을 먼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화두를 참고하더라도 이미 번뇌 망상 속에 길들여져 있어 화두를 꾸준히 참고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바로 일반인들에게 일상 속에서 가나선 수행을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실천편에 들어가는 입문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제일 중요한 게 가나선 수행을 화두 참고를 끝까지 그 스승이 이제 공부를 이만큼 하면 됐다라고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입문 초기에 절실한 자기 성찰 공기의 필요성 자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좋아서 취미 삼아 하는 사람들은 제가 여태까지 본 바로는 입문 과정을 마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절실한 동기가 있는 사람들만이 그 입문 과정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사실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동기에 대해서 취미 삼아 하던 선수에 사실은 제가 그 1975년 10월에 한 1년간 인생과 학문과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해서 고민하다가 갈등하고 하다가 그 종달 선사님 문화로 이제 입문하게 됐지만 수식관 6개월 하고 또 화두를 들고 씨름하면서 굉장히 좋은 건 알았지만 절실성이 없었어요. 취미 삼아. 근데 이게 입실 점검이라는 게 아주 난감한 게 일주일 동안 집에서 한두 시간씩 다리 들고 화두를 참고하다가 이제 토요일날 입실 점검하러 모임에 가야 되는데 뭐 될 게 떠오르는 게 없으면 버스를 타고 1시간 가는 곳에 모임이 있었어. 3번 버스를 타고
거기 정류장에 내렸는데 거기서 될 게 없다라는 생각에 다시 반대편 버스정에 가서 집으로 돌아온 일이 여러 번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게 너무 곤혹스러워. 그리고 또 야단도 맞고 쫓겨나오고 이게 이제 취미생활 할 때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은 점들을 느끼고 있었지만 친구 아버님의 돌연사. 그런데 저의 경우 처음에는 선수행이 취향에 맞기도 해서 그래서 취미 삼아 시작했으나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평소 매우 건강하셨던 중고등학교 시절 절친했던 친구 아버님, 당시 50세 돌연사 소식을 접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다음 날부터 사실은 일주일 동안 제가 학교에서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 친구 집이 있어요. 그러면 저녁 때 그 친구 집에 들려가지고 친구 어머님이랑 또 친구랑 여동생들하고 같이 저녁도 먹고 위로도 하고 제가 말주범놀이는 없어가지고 원래 소심하고 내성적이라 뒤에 가서 이제 제가 왜 소심하고 내성적인지 제 배경을 좀 밝혀드리기로 하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있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소름 끼치듯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돌이켜보니까 이때 죽음에 대한 정렬 체험을 계기로 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취미가 아니라 온몸을 던져 본격적으로 선수행을 이어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될 게 없어도 그냥 그 입실방으로 그냥 쳐들어가는 심정으로 들어가서 야단을 치실려면 치십시오 하고 그냥 오늘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단도 맞고 그러고 쫓겨나오면 저의 일주일을 반성하게 돼요. 크게 내가 게을렀구나. 그러고는 입실 끝나고 돌아가면서 다시 마음을 추스려가지고 내가 요 다음 일주일 후에는 뭐든지 자신 있게 경계를 제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고 씨름을 하다가 이제 공부가 본궤도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입문 과정을 끝날 때까지는 사실은 입실하러 들어갈 때가 호랑이 불 속에 들어가는 심정이에요. 근데 역으로 초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하도 참고 경계에 점점 더 다가가는 때이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마디 야단 맞는 순간에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버스를 타고 돌아가다가 또 그 화두의 경계가 생기고 남성시대에 가장 지저분하게 마음이 열린 분은 장구성 거사라고 우리를 말하면은 장관을 하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가나선 수행을 하던 사대부였는데 화장실에서 큰 볼일을 보려고 힘을 주다가 화두가 열린 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실천편에서 3-2절로 가면 집중력을 기르기 위한 수식관 기초수행. 술을 세면서 숨을 쉬는 수행법인 수식관 성찰법은 누구나 손쉽게 일상 속에서 스스로 성찰하고 이를 통해 향상일로를 걷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향상일로라는 게 깊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표현이고 사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 성적이 향상됐다 그러는데 이 향상이라는 단어가 선가에서 나온 선어예요. 그리고 공부라는 용어 자체가 마음 공부를 해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향상일로는 공부가 점점 그 바른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그런데 이 유일한 길은 대도 무문 천차이로 대도 진리로 들어가는 데는 따로 문이 없나니
천갈래 만갈래 어느 길로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이유 종교를 통해서도 어느 길로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상선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이 대목은 그 아까 한 얘기랑 같이 매치를 시켜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수식관 요령만 말씀드리고 한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50분이었으니까. 근데 서양 의학자들, 서양 과학자들은 수식관이 심신에 좋다라는 동양의 얘기를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 좋은지를 실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린 결론이, 보통 성인들은 폐호흡 하잖아요. 숨 들여 마실 때는 폐가 이렇게 올라가고, 내쉴 때는 폐는 들어가고 꺼지고 배는 나쁘고. 근데 원래 단전호흡은 아마 주변에 뭐 손주들이나 조카들이나 갓난아기들 잠잘 때 보면 아랫배가 부풀어 오르면서 숨을 들여마시고, 그러고 아랫배가 꺼지면서 숨을 내쉬고. 그러니까 본래 가장 우리 신체에 적합한 단전호흡을 하고 있다가 두세 살 무렵 지나가면서 폐호흡으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단전호흡의 장점을 미국의 의학자들이 실험을 했더니, 아랫배를 부풀리면서 숨을 들여마시면 횡격막 작용이 100% 활성화돼가지고 폐로 호흡하면 500cc만 새로운 공기가 교환이 돼요. 그런데 아랫배를 부풀렸다가 들이밀면 1500cc, 3배나 많은 신선한 공기가 교환이 돼서 산소 공급이 뇌세포에 원활히 공급이 되니까 정신이 안 맑을래 안 맑을 수가 없겠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걸으면 내장 운동이 전혀 안 돼요. 근데 등산을 할 때는 비탈길 올라가야 되니까 이거 들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자극이 돼서 내장 운동이 돼요. 그래서 1시간 명상하는 그 자세로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1시간 등산한 거랑 효과가 같대요. 그리고 이거는 물리학자가 알아냈는데, 실험 물리학자. 3배나 많은 공기가 들락거리는데 이 기도의 코 요 위에,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뇌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적외선 촬영을 해보니까 명상가들이 입정 상태에 들었을 때 찍어보니까 2, 3도 온도가, 뇌 온도가 낮더래요. 근데 우리가 몸살 고열에 시달리면 막 헛소리 하잖아요. 근데 정상 상태, 보통 사람보다 2, 3도 낮으니까 뇌는 풀가동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뇌과학에 의해 가지고 명상가들을 10년 이상 한 명상가들을 조사를 했더니 전두엽이 변해 있더라. 그러니까 열린 마음에 배려심 뭐 이런 것들이 이 전두엽 부위 변화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뭐 그런 정도면 사실은 충분히 효과가 있는 거를 아마 파악이 되셨으리라고 보고, 허리를 좀 잠깐 세워보시죠. 뒤에 기대지 마시고 여기가 이렇게 좀 들어가요. 요 자세로. 아까 차 목사님에 따라 시간이 있어서 온갖 입정을 하셨었는데, 저는 교양 강의를 할 때 수업 종소리 나면서 10분간 바로 이 자세로 수식관을 시켜요. 그랬더니 중간고사 볼 때쯤 되면 학생들의 자세와 표정이 달라져요. 수업 분위기도 아주 진지해지고. 이 자세에서 단전호흡은 배꼽 아래 5cm가 각자의 단전, 힘의 중심. 근데 그게 잘 안 느껴지시면 댁에 가셔서 책상이나 냉장고를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힘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어요. 그게 단전인데, 이 허리를 펴고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저를 보시면
지금 이게 배꼽이고 단전인데 앉은 자세에서 일단 단전을 이렇게 들어 밀면서 숨을 내쉬어요. 이게 옛날엔 만년필 많이 썼는데 그 잉크 다 떨어지면 쭉 눌렀다가 놓으면 잉크가 쑥 빨아 들어오지. 또 우리 풍선 불 때 주둥이에 후 불면 풍선이 부풀듯이. 그러니까 우리 배는 풍선의 본체고 이 코는 주둥이 풍선. 그래서 처음에 들이밀었다는 거는 눌렀다는 거고 놓으면 자연스럽게 놓으면 배가 이렇게 부풀면서 숨이 쑥 들어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들이밀면서 평소 내쉬는 호흡 간격 동안 또 들여 마셨다가 내쉬면서 또 들여 마셨다가 내쉬면서 해서 10까지 갔다가 다시 하나로 돌아와서 또 10까지 하고 이거를 직장인들이나 또는 앉을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그 자세로 한 10분 내지 15분 이렇게 머리가 지끈지끈 해오고 복잡할 때 하시면 좋아요. 물론 눈 뜨자마자 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낮에도 일에 이렇게 막 집중하다가 좀 피곤하고 노곤해지면 이 자세로 이 호흡을 하면 굉장히 좋아요. 혀는 넓게 펴서 입천장을 붙이시고 윗니 아랫니는 그냥 지그시 담으시고 그리고 손은 살짝 들었다가 이렇게 툭 놔보세요. 그렇게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되면 어깨에 자세가 나쁜 분들은 어깨에 부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서 근육이 뭉치고 50편 경비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렇게 힘을 빼는 이 자세로 호흡을 하게 되면 뭉친 근육이 다 풀어져서 세상 떠나는 날까지 경비통을 모르고 사세요. 제 선배 그 도반들 수행자들도 보면 어깨 결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허리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술을 세시다가 10까지 세고 하나로 돌아와 봐야 되는데 아마 해보시면 아시지만 또 여러 가지 고민 덩어리가 많고 이런 분들은 수 세는 것도 놓치고 뭐 그러니까 11, 12, 13수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거조차도 잊어버리고 뭐 머릿속에 잡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다가 아이고 내가 수 세는 걸 놓쳤네 하면 다시 하나부터 리셋해서 시작하면 돼요. 이거를 한 10분 정도 해서 익숙해지면 15분 또 익숙해지면 20분 적어도 효과를 느끼려면 20분은 하셔야 돼요. 세계에서 가장 바삐 사는 도시가 어디인지 아세요? 뉴욕. 뉴욕 시민의 7사람 중에 1사람이 명상을 해요. 왜냐? 바삐 산다는 얘기는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사는 도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굉장히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